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저널리즘의 신아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북저널리즘 이현기입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김혜림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가짜뉴스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또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가짜뉴스가 정말 심각한 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언제죠? 한 1년 반 전에 이제 생성형 AI 챗GPT 나오면서 그 네. 이후부터는 이 문제가 더 좀 심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인공지능이 생겨나면서 일단 그 가짜 뉴스 사이트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뉴스가드가 조사한 바가 있는데 조사 당시에 뉴스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AI가 만드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트가 277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런데 같은 곳에서 4월에 조사했을 때가 49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 조사였으니까 2달 만에 무려 5배 넘게 증가를 한 겁니다. 야, 이게 참 2달 만에 이 정도 늘었을 정도면 또 앞으로, 그러니까 다음 달, 다다음 달 되면은 뭐 이제 미국은 또 대선도 있고 하니까요. 네. 더더욱 또 더 빠르게 늘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문제가 이런 AI가 생성하는 뉴스 사이트의 상당수가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뉴스가드가 55개 사이트에서 총 393개의 광고를 발견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광고들 대부분이 구글 애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출이 된 건데 이 구글 애드가 이용자가 검색한 뭐 검색 기록, 또 방문 이력, 그리고 사이트의 성격 같은 것에 맞춰서 타깃팅 광고를 하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에도 뭐 아무데나 이제 광고를 넣어주는 건 아니고 원칙이 있는데 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는 광고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AI가 생성한 사이트인 게 확인이 되면 바로 구글이 광고를 제거하는데 그런데도 뉴스가드가 400개에 가까운 광고를 찾아냈다는 거는 어떤 그 구글이 추적하는 속도보다 가짜뉴스 사이트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또 뭐 AI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딥페이크 기술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단순히 뭐 글만 퍼나르는 게 아니라 네네. 어떤 이미지, 영상 이런 것까지 퍼지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현혹되기가 엄청 쉬워질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우리 그 위크엔드를 통해서 딥페이크 음란물 등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 실제로 그 정치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죠. 근데 또 최근에 이제 선거철이기도 하고 또 관련한 이슈가 많으니까 우리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에는 워터마크를 표시하는 게 의무화가 되고요. 또 민간이 협업해서 대응을 강화하고 또 이거를 탐지하고 식별하는 기술 같은 것도 되게 활발히 개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생성이나 유통 그리고 확산까지 이 가짜뉴스의 전 주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저희가 AI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네네. 사실 뭐 AI 등장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뭐 4년 전, 5년 전에도 뭐 가짜 뉴스가 이제 문제다라는 것들은 네. 뭐 계속해서 지적돼 왔잖아요. 맞아요. 특히 그 2020년 미국 대선 기간 때 정말 뭐 이게 뭐 조작됐다 내지는 뭐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굉장히 심각했는데 2021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대선 전후로 페이스북에서 가짜 뉴스의 인기도가 진짜 뉴스보다 무려 6배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연구를 했을 때 뭐 좋아요나 공유 이런 숫자들을 토대로 분석을 했는데 극좌 성향 혹은 극우 성향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뉴스를 올리는 페이지보다 더 독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몰린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한 거죠. 예, 그 유튜브에서 그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만 봐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일반적인 좀 뭐랄까요, 좀 순한 뉴스보다는 확실히 네네. 좀 자극적인, 그리고 심지어 그게 가짜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 어떤 영상이나 글에 사람들이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이런 가짜 뉴스를 대체 누가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가 퍼뜨리는 걸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벌고 관심을 얻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걸 한다는 거는 뭐 대충은 알겠는데 당초에 어떻게 생긴 사람들일까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이스라엘 연구팀이 관련한 한 연구를 사이언스지에 공개를 하면서 좀 화제를 모았습니다.
예, 그 어떤 연구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2020년 미국 대선 기간에 60만 명 이상의 미국 유권자 표본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옛날에 트위터였던 그 X를 통해서 가짜뉴스의 80%를 퍼뜨린 슈퍼 공유자가 전체 사용자의 1% 미만인 2,000명에 불과했다고 해요. 야, 참 이런 사람들이 뭐 대부분의 가짜 뉴스를 퍼뜨릴 것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짐작은 했는데 네. 뭐 한 20%대 80% 한 요 정도 예상할 그쵸. 수 있었는데 1대 80%. 80%는 정말 네. 어마어마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슈퍼 쉐어러, 그러니까 슈퍼 공유자라고 부를만 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미국 뉴스든 한국 뉴스든 보면 젊은 극우 남성층이 굉장히 과대표되는데 이 슈퍼 공유자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냐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 슈퍼 공유자들이 대부분 보수적인 주로 알려진 애리조나, 또 플로리다, 텍사스 이렇게 세 개 주에 거주하는 공화당 성향인 것은 맞았는데요. 이 중년 백인 여성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평균 연령이 58세로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보다 17살 높았고 약 60%가 여성이었고 민주당 지지자가 16%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가 64%로 공화당 지지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분석해본 결과에 뭐 사용자들이 하루에 공유하는 정치 뉴스의 7%가 가짜 뉴스 웹사이트인 인포워즈나 또 게이트웨이 펀딧 이런 뉴스 웹사이트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어요. 참 연구 결과가 굉장히 의외네요. 네. 공화당 성향의 중년 백인 여성이다라는 네.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짜 뉴스를 이제 퍼뜨리는 방식을 생각해 보자면 저는 네. 당연히 뭔가 이런 IT에 능통한 예. 젊은 친구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써서 그쵸, 그쵸. 이런 것들을 막 100개, 200개씩 재생산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왠지 이 백인 중년 여성이라 그러면은 또 IT 면에 있어서는 또 그런 방법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퍼나를 수 있었냐 그거를 살펴보니까 리트윗 기능을 엄청나게 활발하게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리트윗이 아무리 간편하다고 해도 1%가 80%의 가짜뉴스를 퍼날랐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연구팀들이 이거 매크로 뭐 프로그램이나 자동화 프로그램 통해서 이거 게시물 자동으로 그 리트윗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네, 추측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아, 이 연구팀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사람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나하나 하고 있는 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타이밍이나 간격 같은 데서 자동화된 패턴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리트윗을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2020년 8월에 이 트위터가 슈퍼 공유자들을 막았다면 유권자들이 접한 선거 관련한 가짜뉴스가 무려 3분의 2로 줄었을 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야, 이게 참 리트윗이라는 기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좀 되게 편리한 기능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클릭했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 기능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연구팀이 이게 지금 극소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리트윗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를 두는 기능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이제 대안들을 제시를 했어요. 뭐 리트윗 횟수를 1일에 몇 개로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리트윗 정말 하시겠어요? 라고 이제 한 번 더 물어보는 대화창을 띄워서 조금 더 리트윗하기 번거롭게 만드는 그런 해결 방법들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그 리트윗 횟수의 상한선을 하루에 최대 뭐 50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전체 X 사용자의 1%만 50개 이상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영향을 받지만 슈퍼 공유자의 90%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예, 이게 참 정말 세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어떤 특정 플랫폼의 굉장히 작은 기능 하나가 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막 미국 정치권을 크게 흔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또 이제 지난 미국 대선에서는 그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도 가짜 뉴스 때문에 벌어졌었죠.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소셜 미디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책임론이 부상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뭐 이야기 항상 나오는 거는 이거였어요. 소셜 미디어가 이런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가 퍼지는 거를 그냥 두고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 통신품위법 230조가 있는데
있는데 이 230조가 신문이나 출판사와는 다르게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사용자의 컨텐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게 플랫폼 업체가 직접 컨텐츠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리고 그 컨텐츠를 중개한다는 이유에서죠. 그래서 이제 이게 법이 96년에 제정이 됐는데 이 법안 덕분에 사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뭐 그다지 큰 리스크 없이 되게 빠르게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230조가 있는 한 그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그 기업들의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은 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뭐랄까요, 그 미국에서 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거의 뭐 맨 앞에 있는 가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신포인법 관련해서도 뭐 법 개정이 쉽지는 않아 보이고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결국 그냥 가짜 뉴스를 만들지 않고 또 네. 퍼나르지 않게 하고 이게 현재로서는 좀 유일한 해법이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짜뉴스에 현혹이 되는 걸까? 이런 지점들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일단 그 가짜뉴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되게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충격, 막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체, 뭐 그리고 모 연예인의 충격 고백 이런 좀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쨌든 되게 파격적이고 어쨌든 되게 신기한 소식일 거다라는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면서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단기간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더 빨리 퍼져 나가는 거고요. 뭐 여러분 보신 그 가짜 뉴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뉴스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가짜 뉴스라서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너무 네. 얼척이 없어서 기억에 남는 네네. 그런 뉴스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뉴스라고 어. 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언론사의 페이지가 아니고 언론사인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아.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보기 때문에 네. 가짜 뉴스라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 왜 코로나19 때 한참 정치인들이 네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뭐 아는 것처럼 뭐 백신이 어떻다, 뭐 그런 얘기 많이 코로나19가 했죠. 어떻다 이런 네. 얘기 막 했잖아요. 근데 그거 언론들이 다 그대로 받았었죠. 네. 자, 기자는 사실이 아닌 거를 쓴 건 아니었지만 네. 우리 이제 그 뉴스 수용자들에게 전달된 그 뉴스 자체는 가짜 뉴스였죠. 오. 그 경우는 저는 생각나네요. 그렇군요. 코로나 때 퍼졌던 네네. 그런 뉴스들. 이현대 에디터는 어때요? 그 저는 가짜 뉴스보다도 아까 이제 그 왜 코로나 바이러스의 막 충격 실체 이런 네, 식의 네. 어떤 자극적인 제목 요것과 관련해서 좀 떠오르는 게 최근에 이제 왜 인문 역사 뭐 이런 거 관련한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뭐 중세시대 유럽의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쵸. 그러니까 아주 내용은 좋은데 그런 컨텐츠들마저 제목은 엄청 자극적이더라고요. 뭔지 알아요. 뭐 뭔지 유럽의 뭐 16세기에 뭐 갑자기 인구가 반으로 줄었다고 막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제가 원래 좀 보고 싶었던 건 다른 시대의 어떤 다른 국가에 대한 컨텐츠였는데 그 제목에 이끌려서 막 클릭해본 경험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어이없었던 제 기억에 가장 강렬했던 그 가짜 뉴스는 힐러리 클린턴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런 뉴스였는데 가짜인 걸 알고도 막 가슴이 후들후들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게 참 뭐 저는 그 내용까지는 못 봤지만 딱 그 카피 그 헤드라인만 딱 들어도 이게 가짜 뉴스인 걸 알면서도 뭔가 좀 기분이 몹시 불쾌해지기도 하고 맞아요. 뭐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런 감정들이 막 교차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그 가짜 뉴스나 아니면 되게 자극적인 제목들을 내세우는 뉴스들이 이 분노와 공포 같은 어떤 되게 강렬한 감정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억에 더 강렬하게 남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하기도 한대요. 예를 들어서 뭐 나와 정치적으로 다른 성향을 가진 집단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가짜 뉴스를 보여주고 조금 화나게 만들고 이 사람들한테 이 사건을 실제로 보거나 들은 적이 있냐라고 물으면 사실 이걸 뭐 그냥 없는 사건이잖아요. 없는 사건인데도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건을 자기가 직접 옆에서 보고 경험한 것처럼 되게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되게 상세하게 저 사람들이 이게 한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이다라는 것까지 서술을 할 정도로요. 그리고 또 아까 그 뉴스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라고 알려줘도 그 가짜 기억이 이미 새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 기억 자체는 잘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 참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은 정말로 이 뭐 몰라서 그렇게 믿는다라기보다는 애초에 그렇게 믿고 싶었던 참에
그런 류의 어떤 뉴스, 가짜 뉴스 컨텐츠를 네. 보고 그 믿음을 더 강화하고 막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실 가짜 뉴스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이 가짜 뉴스에 집착을 하게 되냐를 보니까 특정 집단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았어요. 또 본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해서 그 가짜 뉴스가 그나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준다라는 점에서 믿는 사람도 많았고요. 또 익숙함이라는 지점도 되게 한몫을 하는데 소셜 미디어가 같은 콘텐츠를 여러 번 띄워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논리적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자주 그 뉴스를 접하게 되면 그 뉴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신뢰도를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자주 공유되는 뉴스들을 보면 금세 그 뉴스를 따르고 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 이게 참 뭐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그런 이제 어떤 사용자 계층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만 더 크게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의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생각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편집을 하고 북저널리즘에서 곧 출간될 책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알고리즘 자본주의라는 책입니다. 그 좀 책 설명을 미리 드리면 뭐 우리가 유튜버들 보면서 저 사람들 되게 노동하는 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노동 환경이 실제로 어떤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되게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간택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노동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플랫폼 노동과 그리고 그 노동들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이 자본주의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의 인지와 어떤 생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면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예, 저도 이 책 내용을 이제 발행 전에 잠시 봤는데 되게 인상적인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제 플랫폼이나 알고리즘들이 제조된 청중을 만든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이 좀 깊게 남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 부분 좀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와 소셜 커머스의 추천 홍보 알고리즘, 그리고 유튜브와 거대 언어 모델에 이르기까지 알고리즘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훨씬 진일보한 데다 단지 보는 것만이 아니고 느끼고 생각하고 읽어내는 모든 행위에 개입하게 됐다. 최근 정보기술과 미디어 네트워크는 청중에게 콘텐츠를 판매해서 이윤을 내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들에게 제조된 청중을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만든다. 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알고리즘에 맞춰서 생각하고 또 그에 맞춰서 행동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 외에도 책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비인간 노동이라든지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인공지능이 모든 일자리를 없애버릴 것이다라는 되게 추상적이고 과장된 공포가 아닌 정말로 우리에게 찾아올 인공지능 시대 노동의 변화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만든 자본주의의 모습과 그 이면이 궁금하다면 한번 출간된 뒤에 찾아보셔도 좋을 책입니다. 예, 우리가 그 서울 광화문에 교보문고 가보면 그 앞에 굉장히 큰 돌에 이렇게 글자 새겨져 있잖아요. 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게 참 사람이 알고리즘을 만들고 알고리즘이 이제 지금은 또 사람을 만들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데 뭐 올해는 미국을 포함해서 뭐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이제 선거가 많이 열리는 해인데 뭐 가짜 뉴스 또 소셜 플랫폼의 영향력 그리고 최근에 또 추가된 AI의 영향까지 좀 다면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슈퍼 공유자를 연구한 연구팀이 이제 우리가 질문할 건 슈퍼 공유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가를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알고리즘을 그런 식으로 설계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또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리트윗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은 어떤 동기로 그러는 건지, 또 그 뉴스들을 보고 이제 감화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등 더 분석되고 이야기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하고 경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X에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슈퍼 공유자 그리고 알고리즘 자본주의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